자, 모듈 2죠. 그쵸. 두 번째 권, 모듈 2. 모듈 1 쪽에서 뵙고, 모듈 2에서 또 뵙죠. 자, 보험 설계 쪽이죠. 위험관리와 보험 설계. 위험관리와 보험 설계도 재밌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차시 정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다른 차시하고 마찬가지로 풀면서 중복되는 부분이나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되는 부분들은 맡기고, 저랑은 이제 또 저랑 같이 풀만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는 똑같이 저랑 같이 안 풀어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절대 아니다 라는 부분. 그래서 저랑 같이 풀어보는 문제도 당연히 풀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복되는 것들은 넘어가는 거니까 꼭 풀어보셔야 된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할까요? 기본 문제 1번. 위험에 대한 정의. 자, 위험에 대한 정의와 관련돼서는, 그 다음 위태, 손인, 손해 이런 부분에서는 꼭 나와요. 꼭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많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교재가 두껍기 때문에 교재 안에서 나오는 파트에서 꼭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 그쪽에 이제 위험과 관련되는 이야기죠. 자, 보겠습니다. 위험에 대한 정의, 위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뭐냐? 자, 손실의 가능성이 있을 때 위험이라고 한다. 그쵸? 그 다음 위험은 기대 손실을 의미한다. 손실이 예상되는 환경이 불확실할 때, 즉, 불확실성, 그리고 손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위험은, 변동성 또는 기대 손실에 따른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이런 게 아니고 위험은 불확실성 또는 기대 손실에 따른 변동성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문맥을 좀 바꿔놔서 좀 이쁘진 않은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됐죠.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하게 문구를 돌려놓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위험이 뭔지 정확히 좀 알아주십사 하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험과 위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반적으로 보험에서는 위험을 손인이나 위태와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죠. 예측된 손실 금액은 보험회사가 바라는 바람직한 결과다. 즉,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손해가 발생할 거야 라고 예측한 부분까지는 오케이, 바람직한 결과다라는 거지. 그걸 초과했을 때, 그거보다 더 많은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 자, 위험의 측정 방법 중, 위험의 정도 측정 방법 중, 손실의 기대값은 손실의 규모가 1억이고, 발생 가능성은 1%인 주택 화재가 손실 규모가 500만 원이고, 가능성이 10%인 교통사고보다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왜? 기대값이 더 크니까. 그쵸? 그 다음에 그럼 1, 2, 3번은 다 맞는 거네요. 틀린 게 4번이겠네요. 보험에서의 위험의 정의는 주관적 불확실성이 크기? 자, 보험에서는 주관적 불확실성은 크게 다루지 않죠. 그렇죠? 다루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적 불확실성을 다루죠. 그래서 크기이며 객관적 불확실성이 정도와 구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관적 불확실성의 정도와 구분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맥이 좀 바뀐 문맥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위험과 유사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골라라. 위험과 유사한 것. 손인이란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고 그 자체를 지정한다. 그쵸? 손인은 가치 상실의 개념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우연한 사건만을 가리킨다. 위태는 손인으로부터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발생된 손실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죠? 위태는 위험과 직접 관련이 없죠. 근데 여기 있다라고 하니까 틀린 거네. 없으며 손실을 발생시키는 확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가나다라를 가지고 연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다라. 볼까요? 라를 놔두고 연결 문제입니다. 가번이 물리적 위태, 나번이 도덕적 위태, 그 다음 정신적 위태, 법률적 위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리적 위태다라고 하게 되면 결빙된 도로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 불 옆에다가 그쵸? 불 옆에다가 뭐 휘발유통을 갖다 놓는다든가, 그쵸? 기름통을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물리적 위태를 살펴보게 되니까 가본은 D가 물리적 위태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도덕적 위태는 뭐 사기치고 뭐 이런 거, 그쵸?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덕적 위태에 해당하는 부분이 A죠. 나번은 A에 해당하겠네요. 그 다음 정신적 위태, 아무래도 태만한 거.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거. 부주의한 거. 그러니까 음주운전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번은 B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법률적 위태는 이제 배당책임 위험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C.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이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뒤에서도 여러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위험의 유사 개념, 즉 위태나 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을 텐데, 그러면 적절하게 선택된 게 어느 거냐라는 거죠. 자, 자주 음주운전을 하는 습관을 가진 A씨. 자, 음주운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위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번은 위태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A씨는 대리운전자를 기다리다가 그냥 차를 몰고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했다. 기다리다 지쳤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차와 충돌을 했다. 그럼 손인이 발생한 거죠. 손인이 발생한 거고요. 차량이 반파됐다. 그리고 인명사고 발생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위태, 손인, 손해. 예, 순서 답은 4번. 6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앞에서 나와 있는 문구들, 사고 유사한 문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부보 가능한 위험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부보가 가능한 거. 자, 부보가 가능한 위험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이거는 일반적인 부보 대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가번은 아웃. 나번.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를 복구하는 동안에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 이거는 맞죠. 이거는 보험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에요. 식당에서 음식을 운반하던 중 그릇이 떨어져서 고객을 다치겠다. 이것도 배상책임 위험과 관련되는 거죠. 그렇죠.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사가 인공지능 기술 도입하여 일하던 회사에서 감원하면서 실직했다. 이거는 뭐 사회보험에서 커버하는 거면 몰라도 일반적인 보험의 부보 대상은 아니죠. 자동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철도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답은 나번과 다번. 그러면 답은 4번이네요. 자, 8번 문제는 비슷한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9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민영보험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골라라. 민영보험 시장에서는 경영위험인 가격위험이나 신용위험을 주요 부보 대상으로 한다? 아니죠. 이런 건 안 합니다. 순수보험만, 그렇죠. 순수위험만. 그래서 배상책임 위험은 순수위험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며 무의식적, 가장 주관적이죠. 가장 주관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배상책임 위험은. 그래서 1번, 2번은 틀린 거다. 그 다음에 장기 생존 위험과 조기 사망 위험은 보완 관계에 있다. 맞죠? 장기 생존 위험과 조기 사망 위험. 장기 생존 위험에 리스크가 있는데 조기 사망하게 되면 그게 커버가 되는 거고, 조기 사망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장기 생존하면 커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는 건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모든 순수 위험은 부보 대상이다. 모든 순수 위험이 부보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순수 위험 중에서 이제 민영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하고 1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 결과치가 12번 문제니까, 자, 12번 문제 쪽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손실 유형별 위험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보니까 심각해요. 그리고 높아요.
가번에 보니까 심각하고 손실 규모가 크고 위험도 높아. 그러면 당연히 보유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회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일단 가번의 위험 회피. 그러면 1번이 맞는 거네, 답은. 그쵸? 바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니까 손실 규모는 커요. 근데 발생 빈도는 낮아요. 그러니까 한 번 터지면 이건 대책 없이 큰 거지. 근데 빈도는 낮아. 근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가보험이나 이런 거 들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위험 제모 방법 중에서 위험의 이전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에 답은 손실 규모는 미미해요. 근데 자주 발생해. 그러니까 아이가 자주 나가서 넘어져서 다치기는 하는데 그냥 무릎팍 까지는 정도나 손 긁히는 정도야. 뭐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면은 위험을 좀 축소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예, 아무래도 뭐 무릎 보호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든가 뛰지 말아라고, 그렇죠? 너무 이런 데서 뛰지 마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죠? 하면서 위험을 축소시켜주는 방법이 좋겠죠. 그다음 손실 규모는 미미하고 그다음에 규모도 미미하고 발생 빈도도 적고 뭐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냅두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경상비나 이런 걸로 처리 가능하면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답은 1번. 자, 1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위험관리 프로세서. 자, 프로세서 문제는 언제나 항상 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목이든지 프로세서 문제는 주의해서 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13번 문제 위험관리 프로세서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순서대로 나열한 것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일단 1, 2, 3, 4, 5, 여긴 6단계까지 표시했나요? 5단계만 표시했죠? 네, 5단계만 표시했으면 5개만. 표시한 숫자대로만 한번 나열해 보는 거니까요. 제안서가 갖고 있는 효과를 고객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자신의 의견이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요거는 여기쯤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객이 장단기 목표를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지원해야 된다. 그럼 여기는 요쯤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재무설계사는 위험관리 프로세서, 제공 서비스, 본인의 역량 경력을 고객에게 알려야 된다. 여기는 요쯤에 해당이 되겠죠. 정보수집 과정 쪽에. 그 다음에 재무설계사는 실행 책임에 대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는 단계 중에서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6단계가 빠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고객에 관련 정보를 분석한 다음에 목표 내지 우선순위를 평가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그러면 평가니까. 그렇죠? 우선순위의 목표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는, 그죠? 확인하는 거는 여기지만 평가하는 건 이쪽이니까. 그죠? 그러면 다나 마가라. 그러면 답은 3번. 그렇죠?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이런 형태로 해서 푸시는 거 좋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여기에서 마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다 나까지는 확실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번, 4번. 그리고 마 나오게 되면 세 번째에서 끝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다 풀어보실 필요 없어요. 내가 들어간 요소가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꼭 한두 개 정도 남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풀어보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문제 15번, 14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간단한 거니까. 본인의 기본적 특성인 보험의 기본적 특성인 우연한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연한 사고에 대한 내용.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해 지급하는데 우연한 사고란 원인과 결과 모두 우연한 경우여야 된다. 원인과 결과가 모두 우연하게 되면 정말 어렵죠. 그렇죠? 그 중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라도 우연하게 되면 되는 부분이 있죠. 위험의 1번은 틀린 거고, 그래서 위험의 이전은 손실의 결합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개별화된 위험을 단체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쵸? 그래서 위험의 이전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예요?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 사람, 동질의 위험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개별적인 위험을 단체의 위험으로 전이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2번은 맞는 거죠. 그럼 답은 2번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손실의 결합이란 단체 전체에서 발생된 손실을 일부의 사람에게 분산시켜 일부가 아니고 단체에게, 그렇죠? 단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일부에게 부담시킨다라고 하면 거꾸로 된 거죠. 일부 사람들을 단체로 부담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 그다음 위험에 노출된 많은 사람들을 단체화시킴으로써 수지상등의 법칙을 통해, 수지상등이 아니고 대수의 법칙, 그렇죠? 그래서 15번은 대수의 법칙과 관련되는 부분, 우리 시험에서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 급부, 반대, 급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문구를 돌려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피보험 이익의 주체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보험 이익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화재보험 이런 부분들, 손해보험 쪽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죠. 자, 갑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본인 주택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갖는다. 맞죠?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건물에 내가 화재보험을 들어야지 피보험 이익인 거지, 남의 건물에 내가 화재보험 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거부터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게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 귀한 거라도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부분이면 또,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동네 이웃인 을이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갑에게 어떠한 피보험 이익도 갖지 않는다. 갑은. 그렇죠? 당연히 어떠한 피보험 이익도 갖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이 주택에 대해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을이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은행도 을의 주택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요. 왜?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다라는 거죠.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만 남았네요. 그렇죠? 1, 2, 3번은 맞는 거고, 갑은 을의 주택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은행 역시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은행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화재보험을 부과할 권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죠. 자, 17번 문제 볼까요? 보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갑은 보니까 보험자 입장에서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 급부, 반대, 급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자 입장에서는 위험은 실제 손실이 예측된 손실을 초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다? 아니죠.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을 제외한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사업 경영에 필요한 기본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니죠. 수지상등의 원칙과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 그쵸? 그러니까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영업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금이 같아야 된다. 이런 원칙은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자,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영업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금이 같아야 된다는 원칙. 여기서 영업보험금이 아니고 순보험료. 그렇죠? 순보험료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을 뺀 순보험료가 같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수지상등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라번. 생명보험이 각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 때문이다. 그렇죠?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 나이가 많으신 분은 보험료를 더 내는 거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좀 덜 내고, 이런 부분, 리스크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볼까요? 18번 문제 이제 예제가 좀 나와 있는데, A씨는 상가 건물 3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층 의류 매장에서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 A씨는 화재보험회사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았다. 대신에 2층 매장 주인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보험회사에 양도하였다. 그쵸? 본인이 피해 입은 거 회사로부터 보상받았으니까 이 사람한테서 돈을 달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달라 그래야 돼? 보험회사에서 달라 그래야 되겠죠? 그거 우리가 구상권, 즉 대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답은 3번. 대위의 법칙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다음은 위험 회피적인 사람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위험 회피와 관련되는 분은 어떤 형태의 그래프를 갖고 가죠? 네, 이런 형태를 갖고 가죠. 자, 한번 볼까요? 확실한 소득을 이와 기대치가 동일한 위험한 소득보다 더 선호한다. 그죠? 확실한 게 좋은 거야, 이 사람은. 리스크 있는 것보다, 불확실성보다 확실하게 좋은 거. 그럼 가번은 맞는 거네요. 일단 가는 맞고. 그 다음에 효용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안 볼록하죠? 네. 그러니까 요건 틀린 거. 그 다음에 본인이 보유한 확실한 금액의 기대 효용이 불확실성 하의 기대 효용보다 낮다. 본인이 보유하는 확실한 금액의 기대 효용이 불확실성 하에서의 기대 효용보다 낮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요런 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분. 위험 선호용에 해당하는 분. 그래서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효용함수는 수평축에서 오목한 모양을 가지게 된다. 효용함수는 수평축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렇죠? 오목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맞는 것. 나번과 다번은 선호형에 해당하는 형태고요. 가번과 라번이 이제 위험 회피형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에 또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보험가입의 위험 회피형 성향인 A씨의 기대값은 얼마이냐? 자, 기대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A가 보유한 재산은 10억이고 보유한 집의 가치가 8억이다. 그리고 화재로 집의 전부가 소실되는 경우 재산은 10억에서 2억으로 감소하고 화재가 발생할 확률은 25%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10억이다. 근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확률 10억 곱하기 75%이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남아있는 돈은 2억에 해당하는 확률은 25%. 그러면 이건 얼마가 된다? 이건 8억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기대값은 8억. 요거는 굉장히 쉬운 거죠. 그렇죠? 제가 풀어드리면서도 약간 낯간지러운, 근데 워낙 오래된, 그렇죠? 워낙 오랫동안 또 이 산수 문제 안 푸셨던 분들은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풀어드린 겁니다. 그냥. 자, 22번 문제. 도박과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걸 골라라. 자, 보험과 도박은 모두 손실을 분담한다는 특징이 있다. 맞죠? 도박은 사행계약의 특징이 있지만 보험은 사회적으로 생산적이기 때문에 사행계약의 특징이 없다? 자, 보험계약이나 도박이나 사행계약성은 같이 갖고 가요. 다만 그 사행계약성의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틀린 건 2번. 그리고 보험과 도박은 모두 확률 원리와 대수의 법칙을 근거로 운영이 되죠. 그 다음 보험은 순수 위험을 다루는 반면에 도박은 또 새로운 투기 위험을 조장하는 게 조금 다르죠. 예, 요게 좀 틀린 부분이다. 그 다음 보험과 해칭과 관련된 얘기. 자, 보험과 해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골라라. 계약에 의해서 위험이 이전되고 새로운 위험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험은 부보 가능한 위험을 이전하는 것인데 반면에 해칭은 전통적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 않은 위험을 다루는 것이다. 그 다음 보험은 대수의 법칙을 따르지만 해칭은 대수의 법칙을 근거로 하지는 않는다. 이건 다 맞는 거죠.
자, 보험가입증은 위험을 이전하고 위험의 감소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같다. 요건 좀 다르죠. 위험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해증은 위험을 단순히 이전시키는 역할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틀리다. 그러면 답은 4번. 자, 심화 문제 한번 보죠. 심화 문제.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위험의 유사 개념으로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위태 손인 뭐 이런 부분을 고르라는 거죠. 자, 제조업을 운영 중인 A 사장은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화재 예방 활동과 정기적인 소방 점검을 게을리했다. 자, 요거는 무관심,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지 사기에 해당이 되는 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위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신적 위태. 그 다음에 보시면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손인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장 한계동 전손과 인명피해 발생했다면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럼 1, 2, 3, 4번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가는, 그러니까 위태죠. 손실을 발생시키는 위험과는 직접 연관이 없고 손실을 발생시키는 확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는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손실을 확대시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이게 도덕적 위태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도덕적 위태는 사기 뭐 이런 건데 이건 사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 위태니까. 4번 틀린 거고 2번 틀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손실은 가치 상실의 개념과는 직접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단순히 고의성이나 필연성이 없는 것으로 손해라고 말한다? 이건 손인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4번은.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 그 다음에 4번.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가치 감소는 인적 손인이라고 한다? 이건 손해죠. 그러니까 틀린 거. 그래서 2번은 답이 1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위험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골라라. 자, 정태적 위험은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익을 가능케 하는, 그래서 민영보험에선 적합하지 않다. 이건 동태적 위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태적 위험은 당연히 부보 대상이죠. 그렇죠? 예, 부보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동태적 위험은 사회 경제적 변화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위험, 손실은 대개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타인의 불성실에 기인한다. 요건 정태적 위험.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바꿔놨어야죠. 근데 요게 좀 헷갈리기는 해요. 그렇죠? 시험 문제 풀면. 그러니까 어쨌든 1번, 2번은 답이 아니고, 순수 위험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하지만 투기 위험은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번은 맞고요. 대부분의 순수 위험은 발생하는 빈도와 발생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 객관적으로 파악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좀 용이한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대수의 법칙이나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거고, 수지상등의 원칙, 급부반대 급부의 원칙에 의해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한 거죠. 자, 4번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고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5번 문제. 다음은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설명이 돼요. 다음 중에서 민영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위험으로 모두 묶은 거, 취급하는 것만 묶은 걸 보자라는 거죠. 가장의 갑작스러운 암선고로 인해서 병원비와 생활비, 소득 상실액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지 걱정됩니다. 라고 했어요. 요거는 포함이 되는 거죠. 순수 위험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번 일단 오케이. 올해 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실물 상품 및 리츠펀드에 거액 투자했는데 이거는 투기 위험이죠. 그러니까 요건 대상 아니다.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대규모 구조조정 실직자 요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요건 기본 위험에 해당하니까 답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특정 위험이 이제 대상이니까 대형마트 및 소형 리테일샵 등이 들어서면서 혼밥 혼술,
문화가 확산되고 소비자 기호가 변화, 그래서 제가 재래시장에서 운영 중인 가게 문 닫을 지경이 됐다. 요거는 동태적 위험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범만 대상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1번. 그렇죠. 가범만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투기 위험이나 기본적 위험, 동태적 위험은 보호 대상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다음 사례에서 위험 관리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다음 사례에서 위험 관리 방법으로 적절한 것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볼까요? 그룹 차원에서 자가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설립하였다. 그룹 차원에서 자가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설립했대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위험을 보유한 거죠. 네. 이거는 가버는 보유. 그 다음에 비행기 추락 사고 시 전원 사망 뉴스를 보고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고 보다 안전한 육로로 이전했다? 이거는 회피죠. 이거는 위험을 회피한 거예요. 그러면 나번의 위험 회피, 그 다음에 위험 보유가 맨 끝에 가니까 회피와 보유, 가로되어 있는 건 하나뿐이 없죠. 문제 4번. 답 4번, 그렇죠? 그냥 시험 문제 풀 때 여기서 끝내면 돼요. 더 이상 진행 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확실한 거 2개 알았으면 이걸로 끝이지 뭐. 그 답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다 풀어보는 거지만, 건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화 구조를 선택하고 정기 점검을 강화했다. 위험의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의 축소. 답은 축소. 위험의 방지. 내화 구조 선택했으니까 방지죠. 축소가 아니고 방지. 그 다음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벨트 착용했다. 이게 축소죠. 그렇죠? 4번이 축소. 마번에 건설회사에서 하도급으로 하도급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요거는 위험의 이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죠. 마번. 그럼 답은 어쨌든 4번. 그렇죠? 자,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고 9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효용 기대값 구하는 거니까 국민학교 산수 문제 확률 곱하기. 그렇죠? 확률 곱하기 가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요건 이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에서 풀었던 거라서 그렇습니다. 예, 국민학교 산수 문제를 2번 풀긴 그렇잖아요. 그렇죠? 10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계속해서 풀었던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험 산업 쪽에 한번 문제를 한번 보죠. 보험 산업. 다음은 보험료율 산출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원칙, 적절한 게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한번 보면, 자, 가번에 보니까 법정 기본 원칙, 그다음 법정 세부 원칙, 경영상의 원칙이 나와 있어요. 가번의 기본, 나번에는 세부 원칙, 그다음 다번에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경영이죠. 경영사 입장에서. 그러면 가번에 해당하는 법정 기본 원칙이라면 아주 원론적인 게 돼 있을 거예요. 법원처럼 아주 간단한 거, 공정해야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합리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쭉 살펴보니까, 그리고 복잡하지 않을 거고요. 세부 원칙이 아니니까. C네요. 그쵸? C. 볼까요? 보험료를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 대수의 법칙이나 통계 신뢰성 바탕으로 해야 된다. 아주 원칙적인 얘기를 적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험은 AFPK입니다. CFP가 아니고 그냥
아주 난이도 높게 밑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들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B번 보게 되니까 자, 세부 원칙. 자, 세부 원칙 보니까 법정 세부 원칙이잖아요. 법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비과도성, 충분성, 공정성 요 정도가 맞겠죠. 그래서 B. 그 다음에 경영 원칙을 보게 되면 보험료를 산출할 때 단순해야 된다,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반응성이다, 손실 통제. 손실을 통제해야 된다. 법에서 손실 통제하라 뭐 이런 말은 당연히 안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비정상적인 손실에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법에서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상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그래서 요 부분도 가끔 어디에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법리를 따라 들어가면 합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기본 원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얘기만 적어놓고 있는 게 세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나 이런 부분까지 따져 들어가는 게 경영상의 원칙이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고, 3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보험 경영 측면에서 보험 요율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험 요율을 산정할 때 보험 경영 측면입니다. 자, 요율은 안정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번은 맞죠. 보험료율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보험료율이 매일 바뀌면, 그죠? 이거 적응 안 되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 보험료율은 단순해야 된다. 그쵸? 이해하기 편하게 단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험료율은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법에서 하는 얘기고, 그렇죠? 경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법정 세부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그 앞쪽에서 보면 공정성의 원칙이 법정 세부 원칙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죠. 그다음 보험료율은 손실 통제를 장려해야 된다. 그래서 라번. 그러면 가나 라가 답이네요.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의 경우에 대비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적게 가정하거나 가격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에 요율 경쟁을 할 경우 보험료 수입 축소로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보험회사가 물건 많이 팔려고 보험 상품 많이 팔려고 싸게 파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보험료를 막 낮춰서. 그러면 매출은 지금 막 늘어나겠죠. 보험 막 가입되고 그러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해버리면 꽤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사실 수지상등이 안 맞게 보험료를 받았다면 나중에는 망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충분하게 받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충분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보험료율 산출의 세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부 원칙입니다. 모든 가입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공정성의 원칙이다. 모든 가입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한 요율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급부 반대급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받을 수는 없죠. 그렇죠? 위험이 높은 사람한테는 더 받아야 되고요. 위험이 적은 사람한테는 덜 받아야 되고, 그렇죠? 물론 부자한테 더 받고 가난한 사람한테 덜 받고 뭐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위험에 따른 등급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번은 틀린 거. 그건 공정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비과도성의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근데 적정성의 원칙은 충분성의 원칙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보험료 산출의 세부 원칙에 비과도성의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은 아니다. 충분성의 원칙이 적정성의 원칙이다. 틀린 거죠. 요율 산출 시
추세율 반영은 적응성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기법이죠. 예,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 보험료의 안정성은 보험료율이 단기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장기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3번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은 보험료율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골라라. 자, 개별료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생명보험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생명보험에서는 개별료율을 많이 쓰지 않고 등급료율을 많이 쓰죠. 이거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별료율의 효율적 적응을 위해서는 위험이 동질적이고 독립적이며 대수의 법칙이 적용될 만큼 많은 부보 대상이 존재해야 된다. 요거는 등급료율에 대한 이야기죠. 개별료율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등급별 요율이다.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개별요율은 경직성으로 인해 요율의 유연성과 신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도 등급요율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등급요율과 개별요율에 대한 차이점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좀 주의 있게 봐주실 필요성이 있다. 요거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보험료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도 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보험료율 측면에서 구분하여 설명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골라라. 자,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한 것이다. 맞는 얘기죠.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한 게 보험료죠. 영업보험료 그러면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순보험료는 다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분하지요. 위험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여야 할 사망보험금이나 장애급여금 등의 재원이 된다. 그렇죠? 생명보험의 경우 영업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는 사업비와 이익으로 구분된다. 자, 생명보험의 경우에 영업보험료 요거는 사업비는 부가보험료 사업비와 이익으로 구분된다라는 부분은 생명보험 쪽에서 분류가 아니고 일반 손해보험에서의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장기 손해보험하고 그 다음에 일반 손해보험하고 약간 분류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저희 교재에서는 그렇게 틀리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일반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순보험료 그리고 그러니까 위험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영업보험료를 부가보험료는 사업비와 이익으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거죠. 생명보험이 아니고 손해보험, 일반 손해보험에 대한 분류. 자,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보험료 가격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골라라.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험률이다.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험률만이 아니죠. 뭐 이자율이나 뭐 사업비율이나 해지율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만 있는 건 아니다. 요건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률은 현재 시점의 사망률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된다. 현재 시점이 아니고요. 나중에. 그쵸? 나중에. 미래 시점. 그래서 미래 시점의 추세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 예정 이율은 생명보험 제도의 장기 보증 특성으로 시중금리보다 낮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높게라고 써놨으니까 틀리죠. 왜냐하면 예정이율이라는 건 고정이율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정금리형 상품 우리가 예정이율이라고 얘기하고 변동금리 상품을 공시이율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금리가 저금리나 이렇게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꾸준하게 고정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면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건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낮게 유지해갖고 가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거. 자, 위험률의 가정은
보험금 원가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보험료 산출 시 할인율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맞는 얘기죠. 이 부분은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계약심사. 계약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걸 골라라. 신체적 위험은 피보험자의 현증 및 기왕력, 현재의 신체 장애, 가족력, 흡연, 음주, 체중 및 신장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그죠? 그 다음에 환경적 위험, 피보험자의 직업, 운전 여부, 위험한 취미 여부, 그 다음 해외 출국 여부, 부업 또는 겸업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하죠. 상해보험에 한해서 위험 등급을 고, 중, 저로 분류하고 고위험은 보험료를 당연히 더 받고요. 그 다음에 저위험은 보험료를 할인해 주죠. 가나다는 맞네요. 그렇죠? 그다음 상해보험은 보험료를 차별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못한다. 상해보험에서는 보험료를 차별화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보험 같은 건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이는 거나 늘리는 방법을 쓰지만 상해보험에서는 보험료 자체를 움직이는 것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틀린 게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10번 문제에서부터 문제를 또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